출생 외상이냐 출생 경험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그것이 견딜만 한 경험이었는지 견딜만 하지 못한 경험이었는지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는 대상이 없어지면 엄마가 일차적 모성 몰두로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거의 하나처럼 동일시 돼 있다가 엄마가 이제 그런 일차적 모성 몰두를 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을 때 아이는 엄마의 사라짐, 엄마의 부재를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재의 기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인지 감당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지연됐는지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부재면 현실감이 생기고 자기라는 주체가 탄생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기간보다 넘어졌을 때는 그것이 이제 외상이 되는 거죠. 성숙 과정의 침범과 박탈과 결핍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산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연이 돼서 어떤 뭔가 침범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는 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출생 외상이라는 말보다는 위니컷은 출생 경험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외상이 아닌 경우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어떤 출산이 지연이 되거나 이럴 때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심리적 기제를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숙 과정에서 촉진적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 성숙 과정이 지연되면 그때 리액션이 생기는 거죠. 그냥 going on being 존재의 연속성이 그러니까 성숙 과정을 머추레이션 프로세스를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지연 정체될 때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심리 기제를 만드는 게 리액션이고 그 리액션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이제 반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엄마가 본인이 여러 가지 결핍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더 몰두하면서 리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반동. 그래서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는 리액션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내 본래 갖고 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얘가 미워. 얘 때문에 나는 죽음의 외상을 입었어.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얘가 밉지 않는 것처럼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침범이 된 거죠. 아이한테는. 질식시키는 침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액션 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디펜스하기 위한 것들이죠. 근데 그 디펜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아이가 리액션을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산도를 나와야 되고 머리부터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에서 리액션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지연이 되고 힘들어졌을 때 하는 과도한 리액션하고 당연히 하는 리액션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템퍼러리 일시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거는 그냥 출생 경험. 근데 그것들이 어떤 심리 기제, 어떤 결핍, 침범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들은 이제 어떤 증상이나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상적 출생 경험을 할 경우 이제 외상을 입는 것, 트라우마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는
환경이 나한테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나 출생이나 출산 후나 출산 전이나 전부 다 환경이 아이한테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외상이 되는 경우는 아이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리액션이죠. 그게 다른 건데 왜냐하면 환경이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박해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고 박해적이라는 거는 나한테 적대적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박해 패턴과 연결이 되고 패러노이드, 편집과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에서 박해라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하나의 유닛이 있잖아요. 셀프 주어, 동사, 목적어, 오브젝트. 여기에 뭘로 연결이 되냐면 박해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엄마는 얘를 출산하면서 나는 굉장히 외상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얘가 박해자로 느껴지는 거고 또 얘는 그런 외상으로 인해서 힘들면서 어떤 반동이 형성되면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박해로 느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연결이 돼 있을 때 그 이모션, 핵심 감정은 마치 나는 피해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 나는 피해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거울로 놓고 보면 나는 피해받았어 생각하면 상대방도 사실은 피해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볼 때는 이제 여기서도 어떤 게 나오냐면 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질식. 그죠? 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가 어떤 가슴의 압박이라든가 이렇게 질식되는 거를 느끼면서 그것들을 독착적인 거를 할 때는 왜 보면 선생님들 뭐 성도착 이런 거 볼 때 막 이렇게 목을 조이면서 죽기 직전까지 질식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에로틱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성도착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기가 질식되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것들을 만약에 여기서 질식이라는 걸로 양쪽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 가운데 연결이 나하고 너하고 사이에 질식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질식을 추구하는 것을 마치 너한테 선의를 베푸듯이 너를 질식해주고 그러니까 세도메소키즘 과학적, 피학적인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식되는 걸 추구하면서 너를 질식시킬 수도 있으면서 마치 너한테 뭔가를 쾌락을 베푸는 듯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번에 챕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질식에 대한 추구로 원하지 않는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살인을 하게도 된다라면서 이제 요 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요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결되는 어떤 동사 그게 질식이 되던 미움이 되던 박해가 되던 이런 거는 마치 네가 나한테 이랬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뒤집어 보면 나도 너하고 그런 걸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거는 상호성이 있잖아요. 마치 음, 너가 너는 나를 떠났어. 그러면 너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떠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하튼 결과적인 현상만 보면 나하고 너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요. 꿈으로 볼 땐 네가 떠난 거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떠난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너 때문이야 하는 경우에
내가 네 탓을 했어라는 걸로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무의식이라는 거는 대칭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너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거 안에서 이 두 개를 상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엄마는 사랑을 받고 싶었고, 엄마는 사랑하고 싶었는데 안 됐고,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안 됐다. 여기 안에서 서로가 박해적인 걸로 연결됐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무의식의 상보성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13장, 14장을 좀 같이 같이 살펴보죠. 네, 주로 이제 이 위니캇이 소아과 의사면서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고 이 강의들을 주로 소아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발표.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그 332쪽의 제일 밑에 문단을 보면 프로이드의 경우에는 정신 신경증의 분석이잖아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어, 이미 지금 위니컷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 무엇이 침범되어 있다, 아직 자기가 정체성을 구성하기 이전에 아주 유아적인 출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는 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를 거친 주로 남근기의 신경증적인 거를 얘기하면서 결핍이나 구성 이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감당할 수 없이 억압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위니캇의 경우에는 억압 이제 인펀시 유아기를 얘기하면서 억압될 만큼의 기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억압될 게 없다,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갈등이 억압된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관점이 다르죠. 이미 뭔가가, 어, 억압될 만한 뭔가 있는 건데, 인펀시에는 억압될 만한 기제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인펀시에는 아직은 대상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성이라는 거가 여기서도 이제 전능성을 얘기하면서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 아이가 자기의 어떤 배고픔에 대한 기대를 갖고 뭔가를 한 각으로 젖꼭지를 이제 한 각으로 이야기하고 할 때 엄마가 바로 거기에 젖가슴이 있으면 이게 클릭이 된다 그러잖아요.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딱 클릭이 되는 순간 아이는 젖가슴을 기대했고 엄마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클릭이 되면서 아이는 나는 젖가슴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이는 어떤 일루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젖가슴이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를 일루전으로 본 거 아니고 그거는 환각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낸 거니까 할로시네이션. 그거를 할로시네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일루전으로 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없으면 그냥 환각으로 있는 건데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위니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산모 옆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환각을 느낄 때그 젖가슴에 대한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느낄 때 엄마는 PMP, 1차적인 모성 몰두로 아이의 마음이 돼갖고 바로 거기에 젖가슴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 옆에 아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끔찍한 거는 산모 옆에 아이가 없고 멀쩡한 앤데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뭐 그 중환자실에 있다든가 인큐베이터에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아이와 산모를 떨어뜨려 놓고 엄마가 PMP 내가 젖이 돌고 아이를 먹이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경험이 박탈되고 아기가 배고파서 막 울면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태워서 담요에다 뚫뚫 말아서 애가 막 울고 있는데 환각이 거기에 뭔가 있어서 클릭이 되는 경험이 없고 그냥 울면 엄마는 당황한 채로 아이한테 젖꼭지를 들이밀는 이래서 클릭의 경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니컷은 엄마가 일차적인 모성 몰두 전능감이 아이가 환각으로 그 젖꼭지를 기대할 때 거기에 있어 줄 수 있는 엄마의 모성 몰두의 경험을 이렇게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아이한테도 전능감의 경험이 없어지고 엄마한테도 일차적인 모성 몰두의 기회가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례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얼마 기간 동안 아이의 그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모가 먹이기 시작하는 거를 다시 지금의 설명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 엄마가 바로 젖을 먹일 때는 아이가 젖을 기대할 때 거기에 있어서 젖는감과 클릭이 되면서 두 양육 커플이라 그러잖아요. 엄마와 아이의 양육 커플이 클릭이 딱 되면서 젖는감과 모성적 몰두가 이제 그 뭔가 일루전을 만들어 놓는 상황인데 보모가 아이를 기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기가 앙 울면 그래 우유 줄게 해서 타러 가서 뭘 갖고 와서 그럼 얘는 울고 있고 거기다 밀어내니까 클릭의 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감과 모성 몰두의 클릭의 순간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유의 중요성, 그 모유 자체의 중요성보다 이런 어떤 지금 클릭의 순간, 일루전이 발생하는 이런 순간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꼭 모유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꼭 모유를 먹여야 되지 먹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고집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죠. 음. 네. 333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서로 다른 전공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뭐예요, 지금? 소아과와 소아정신과가 지금 같이 만났을 때, 어, 소아과 의사가 소아정신과적인 관점을 갖고 아이들을 볼 때와 또 소아정신과 의사가 소아과적인 소견을 갖고 아이를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간에 전공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정신적 장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보면은 멘탈 디스터번스, 사이콜로지컬 디스터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사이콜로지컬 베이스는 또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심리적인 베이스가 갖고 있다. 그럼 멘탈 디스오더는 사이콜로지컬 베이스를 갖고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거를 어떤 거는 정신, 어떤 건 심리, 정신치료, 심리치료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멘탈하고 사이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들이 좀 구별되면 훨씬 더 이제 정교하게 이해는 가능해요. 그래서 멘탈 디스오더는 사이콜로지컬 베이스를 갖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이코시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 정신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기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몸, 마음, 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인 것 때문에 디소더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분이 계속 어, 강조를 하고 있죠. 음. 네. 그래서 334쪽에서 보면 어, 유아의 발달에 따라서 그 발달이 얼마나 환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에 유아가 적응을 해야 되는지, 환경이 유아한테 적응을 해주는지. 근데 유아가 이제 정상적인 발달, 우리가 타고난 성숙 과정이 침범받지 않으려면 환경이 아이한테 적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유아 발달과 정신의학적인 상태, 그리고 결국은 그 상태를 놓고 보는 거랑 병행해서 유아 돌봄과 마음이 병든 사람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이 평행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카 씨 하는 얘기가 어, 유아의 발달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어, 내담자의 돌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유사하게 유아 돌봄이 성숙 과정을 이뤄내는 거랑 마찬가지로 마음이 병든 사람도 유아 돌봄처럼 다시 돌봄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런 병행 과정을 갖고 발달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위니캇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상담이라는 것은 서너 살 먹은 아이와 놀아주는 어, 부모, 엄마, 이렇게 상담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달을 재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내담자가 갖고 오는 자료 하나씩 에 쫓아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담자가 어떤 것을 갖고 왔을 때 거기에 상담자가 거기에서 적응해주면서 갖고 오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 너무 많은 이제 세팅된 테크닉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뭘 도와줘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고 너무 많은 세팅된 테크닉을 갖고 내담자가 갖고 오는 것에 적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담자한테 적용을 시킬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이거,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거는 어떠세요? 하고 여러 개를 상담자가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음, one at a time, 하나씩. 왜냐하면 우리가 적응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다 적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갖고 오는 자료에 쫓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 싶은 건 내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갖고 오는 자료에 쫓아가서 그 페이스에 맞춰서 그게 바로 뭐예요? 적응해주는 엄마, 적응해주는 환경이잖아요. 네. 음, 그 334쪽에 이제 실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뭔가를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 마치 과학적인 거라는 거는 주관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싶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는 말하자면 주관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또 책을 써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논문 쓰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 논문의 주제도 그렇고 보통은 우리가 논문의 주제가 자기의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나의 삶의 주제들이 나의 논문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객관적인 논문일지라도 출발은 나의 주관적인 아이디어, 주관적인 뭔가 주제, 이런 거 갖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탐구를 시작하는 데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객관성은 그런 계획된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의 비교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객관성이 획득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그 연구자의 어떤 주관성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유아의 정서 발달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을 공정히 평가하기 위해서 나는 대상의 여러 측면에 다양한 방법들의 목록을 아래 쭉 제시한 거잖아요. 쭉 뭐 몇 가지를 제시했죠. 유아와 어머니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이제 일단 나는 유아의 정서 발달이라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아이디어. 난 저거를 좀 탐구해 봐야 되겠어. 그런데 그 주관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까? 아, 그러면 유아 어머니, 양육 커플이죠. 이 양육 커플의 직접적인 관찰에 대해서도 하겠다. 어, 그리고 출생 직후부터 몇 해 동안 지속되는 관찰을 하는데 이럴 때는 부모들이 부모들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 관찰 프로그램, 어디에? 일반적인 치료적인 상황이나 병원의 소아과 외래 부서에 거기 이제 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음. 그런 관찰 아니면 수학과의 내력 수집. 내력 수집이 뭐예요? 이 아이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 뭐 머리는 나왔는데 수술을 하려다가 뭐 둘 다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출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먹는 거가 다른 두 아이에 비해서 어땠어요? 행동이 어떠어떠했어요? 관계가 어떠어떠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력, 그 아이의 살아온 퍼스널 히스토리를 들으면 이제 그 위니카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실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도입하진 않았지만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미니어처로 정신 분석적인 태도로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통찰을 얻은 게 있었고 내담자한테도 어떤 도움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력을 들었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들었을 때의 그 내력에서 내가 이제 클릭되는 거하고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뭔가를 얘기할 때 클릭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 아, 네, 그렇군요 하고 하나의 팩트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는 만큼 공감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팩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분석적인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한테는 그런 단어 하나가 분석적인 시야에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담자는 분석 세팅은 아니지만 분석적인 효과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아이의 그런 무자비함, 아이의 보복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순진난만한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이 좀 연결이 되는지 상상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기꺼이 내가
엄마가 아이한테 적응해주는 환경이 될 때는 그것들이 나한테 무자비하게 느껴지거나 보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요구사항이 많아. 그럼 얘가 너무 무자비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얘를 화장실에 그냥 넣고 잠궈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자비하다는 게 뭐예요? 자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은 있고 네 마음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 게임 좀 하고 줄게라는 어떤 쌍방통행이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요구하잖아요. 나 지금 재워줘. 근데 나는 너 지금 재워줄 수 있지가 않아. 근데 아이는 막 발버둥 치고 울고 막 너무 막 뭐 요구를 많이 해. 뭐 일방적인 요구면 엄마한테는 무자비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헌신적인 엄마, 기꺼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 엄마한테는 무자비하게 안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적응해주는 엄마일 경우에는 그런 무자비함, 보복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개념이 안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보모라든가 뭐 선생님들 그런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뭐 학대당한 거 CCTV를 돌려보니 어쨌더라 저쨌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 보모들의 모성에 대한 그런 헌신적인 거기에 있는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아이는 아, 내가 요구한 게 바로 여기 있네 하면서 자기가 창조한 줄 알면서 전능성을 느끼는 이런 경험을 주는 모성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요구가 다 너무나 무자비하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막 던지고 막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아동학대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어린이집 이런 거 보면은 별별 것들이 다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무자비하게 느껴져 자비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여유도 없이 제가 자기 것만 달래? 일방적이야. 너무 요구적이야. 그리고 막 이만하면 낮잠 시간에 자야 돼. 다른 애들 다 자잖아. 근데 낮잠 시간에 다 자는데 어떤 애가 안 자. 그러면 얘가 자비롭지가 않은 거야, 이 선생님한테는. 그러면 막 이불로 덮어 씌우고 뭐 이러다가 질식해서 죽었다는 등 별별 뉴스가 다 뜨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양육 커플이 클릭될 수 있는 적응? 이 빗나갔을 때는 그게 무자비함과 보복과 얘가 나를 공격하는 걸로 느껴지고 막 밀치고 애기를 던지고 구석에 세워놓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어, 그 이해가 없으면 이 내력을 얘기할 때 뭔가가 나한테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환자의 내력을 들어도 위니캇이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와 우리가 똑같은 내담자를 위니캇의 내담자를 우리가 만났을 경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에 대한 이해를 좀 갖게 되면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지난번에 왜 이거가 이해가 안 되냐면 정상적인 발달, 출생 외상적인 발달을 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병리적인 내담자로서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정신증적인, 신경증적인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나지지 않았는지, 클릭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달을 이해하는 게 지금은 여기서 지금 직접적인 관찰을 하냐? 아니면 관찰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를 관찰을 하냐? 아니면 내력 수집으로 관찰을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관찰들이 있는데 관찰을 해도 모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지난번에 사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사시에 대한 거, 뭐, 외사시, 내사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아니, 사시에 대해서 그렇게 어거지처럼 심리적인 걸 갖다 댈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는데, 위니캇 같은 경우는
자기의 케이스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실을 봤을 때 얘기하고 위니캇이 사실을 봤을 때의 그 이면을 보는 눈은 우리랑 많이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보는 만큼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유, 배설 이런 것들에서 심리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사례에서도 이렇게 지독한 변비 환자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호사 이야기 사례가 나오잖아요. 어, 하여튼 그냥 그냥 일반적인 피지컬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물론 피지컬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H 간호사가 그 거의 정신증 수준으로 퇴행을 해서 직장에 안 나올 때 위니카시 방문해서 그 의사를 불렀더니 피지컬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운 어, 상담자의 그 음, 치료적인 틀을 여기 보면은 많이 위니컷이 그 치료적인 틀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 이 사례에서도 아이가 올 때쯤 미리 현관에 나가 있어서 배를 누르면 바로 자기가 열어주고 그리고 뭐 중간에 또 뭐 전화를 하면 그걸 받아주고 또 내가 토요일 날 가도 돼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스케줄을 다 조절하고 내가 스케줄 조절해보고 연락해 줄게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거 고려 없이 무조건 그래 와. 이렇게 그냥 다 적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치료적인 어, 세팅, 치료적인 틀에는 벗어나죠. 그리고 뭐 방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적인 틀에서 벗어나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그런 지금 발달 수준에서는 내가 적응을 해주는 것만이 실제와의 컨택이다. 왜냐하면 적응 이 사람은 적응을 환경이 나를 적응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내가 환경을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적응해 주는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런 우리가 배운 세팅대로 하지를 않고 내담자의 요구대로 다 맞춰줬다. 그것이 바로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발달적인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맞춰주는 것도 겁이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세팅을 넘어가서 하다가 어, 의존을 조장하면 어떡하지? 뭐 이게 반치료적이면 어떡하지? 등등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위니컷은 자기 나름대로의 컨피던스를 갖고 이 내담자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적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치료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네, 5번 진단을 위한 아동 면담 335쪽. 여기서도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위니카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면담에서 일종의 축소된 분석 치료를 한 적이 있다. 음, 그것 그것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나는 세팅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축소된 미니어처, 축소된 분석적인 치료를 해서 도움을 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번의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면 사실 정신의학에서 진단을 위한 면담은 그것이 치료적인 면담일 경우에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진단 따로 치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적인 경험이라는 게 분석 과정 자체가 치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외과를 간다든가 내과를 간다든가 그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잖아요. 약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분석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력을 듣는다든가 관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자체가 그거를 듣는 것 자체가 진단의 과정이면서 들으면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분석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에서는 진단 따로 치료 따로가 아니라 진단적인 면담이 치료적인 면담이 일 경우에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아, 내가 이런 내력을 다 수집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진단을 내려주고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내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해가 되면서 치료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죠? 외과적인, 내과적인 진료와 진단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 정신분석적인 경험. 실제 정신분석적인 경험이 뭐 아이가 2세에서 4살 사이인지 그보다 더 윈지 사춘기인지 사춘기 후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나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유아기를 묘사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춘기에 있을 때 나의 유아기를 묘사하는 견해와 유아기를 내가 바라보는 견해와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나의 유아기를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나의 내력을 얘기할 때 내 관점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관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사춘기가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노년기에 들어서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 다르죠. 다 다르면서 여기서는 정상적인 성인의 분석이 아동의 분석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7번 정신증적 퇴행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그 소아 정신증, 여기서도 이제 몇 살 안 된 아이들이 그 분열증으로 이제 치료받는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아동기, 유아기에도 정신증적 퇴행을 보이는 정신과적 관찰, 소아과적 관찰이 가능하다. 눈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정신증은 굉장히 음, 프리미티브하게 아주 원초적으로 퇴행된 상태고 신경증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하이어 레벨에서 퇴행한 상태다.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은 정신증적인 상태다. 조금 큰 애들은 신경증적인 상태다. 이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 너무 어리면 정신증, 조금 크면 뭐 신경증 이게 아니라 퇴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가정 안에서 수행되는 아동 관찰. 아까는 이제 그 병원이나 소아과 외래에서 관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고, 8번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어디서? 336쪽. 가정 안에서. 음. 가정 안에서 관찰을 하는 거죠. 위니카시 많은 경우 아이들을 집에서 치료하게 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훔치는 퇴학당한 아이도 집안에서 그 전쟁에서 파괴된 집을 복구하면서 가정에서 같이 복구되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수행되는 아동 관찰.
8번으로 놓고 보고 9번에서는 정신불면증 환자의 정신분석. 이거를 이제 독립된 항목으로 따로 취급한 거는 이런 정신증 환자는 경험 있는 분석가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336쪽 제일 밑에를 보면 정신건강의 토대는 유아기의 어머니에 의해 세워진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PMP. 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 1차적인 모성 몰두가 1차적인 모성 몰두에 대해서 이제 못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어 그래서 이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차적 모성 몰두. 다른 게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뭐냐면 엄마가 어디에다 아주 우선순위가 아기에게 몰두하는 게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예요. 프라머리. 최우선으로 아이한테 몰두하는 거니까 이제 아이가 꿈틀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아이가 꿈틀하면 엄마가 아이한테 어이구 배고파 하면서 바로 옆에 있다가 이제 젖을 먹여주면은 아이는 꿈틀하다가 나 배고팠구나 내가 젖을 만들었네 이러면서 바로 아까 둘이서 양육 커플이 클릭이 된다 그랬잖아요. 클릭이 되면서 전능성을 경험하면서 일루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이가 꿈틀하면 엄마가 아이고 쌌구나 하구나 바로 갈아주고 또 엥 하면 아이고 졸려 하고 막 재워주고 이러면 아이가 뭔가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할루시네이션 뭔가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걔가 딱 여기 와서 거기에 있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온 몰두를 아이와 동일시해서 아이의 필요를 바로바로 채워주는 거 이게 이제 1차적 모성 몰두잖아요. 이게 결국은 아이한테 적응해주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 적응해주는 환경이라는 이제 어머니에 의해서 아이의 정신 건강에 토대가 생긴다는 거죠. 전능성의 경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만약에 이제 1차적 모성 몰두라는 그런 현상이 요때 출산 전후 짧은 시간에 절대적 의존이 필요한 짧은 시간에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한다. 아까 뭐 대학교 몇 학년 아들한테 1차적 모성몰두 아이가 뭔가 눈빛이 다르면 너 왜 그랬어? 너 누구랑 무슨 일 있었어? 너 어디 갔었어? 너 뭐 먹었어? 막 이렇게 막 아이한테 프라이머리 아주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아이한테 모성몰두 아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모성의 결핍을 디나이얼하기 위해서 리액션으로 아이한테 몰두를 하면서 두 아들을 제껴놨다 딸에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병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차적인 모성 몰두는 아이가 전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출산 후 전후 어느 정도 딱 그때만이지 그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그거가 없어지면 이제 그게 나중에는 침범이 되는 거고 결핍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데 사춘기 아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너 어디 갔었어? 막 쫓아다니고 너 뭐 필요해? 막 이러고 하면은 걔한테만 우선적으로 몰두하면 이건 병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상으로 보면 병리적인 수준으로 아이한테 우선적으로 몰두해 주는 거. 이것이 아이의 정신 건강의 토대가 된다. 이게 이제 PMP가 위니캇의 1차적인 모성 몰두의 개념인 거죠. 어머니는 유아의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핵심적인 과정이 완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338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중간 조금 아래에 보면 어머니가 하는 일을 살펴보자.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뭐예요?
존재하고 살고 냄새 맡고 숨 쉬고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기.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느껴지기 위해 거기에 있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거기가 어디냐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아이가 뭔가가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있으면 뭐예요? 아이는 자기의 필요를 느꼈는데 바로 거기에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뭔가가 있어. 그게 양육 커플이 클릭되는 관계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죠. 음. 그 다음 문장에 뭐냐면 신체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며 접촉, 체온, 움직임, 고요함. 고요함 등을 아이의 욕구에 따라 제공하기. 근데 이제 고요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이를 너무 흥분시키는 것도 고요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가 너무 부각되는 거.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막 아이를 그 흥분시키는 거. 이건 고요함에 대한 방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챕터에서 위니캇이 다루고 있는 내담자하고의 관계에서 이 고요함을 부여함으로써 아이가 자기가 환경에 적응해지지 않아도 되는 자기를 만나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 고요함이라는 게 옆에서 너무 부산 떨고 막 나대면 아이는 거기에 적응해야 되잖아. 근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놔두면 아이는 굳이 환경에 적응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나대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고요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아기에게 갑자기 수유를 강요하거나 반응을 요구자. 아유, 웃어, 재밌다, 노래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와 흥분된 상태를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예요. 좀 뒤로 빠져줄 수 있는 음, 내가 나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가 그댈 수 있는 그가 놀고 싶을 때 놀고 그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가 흥분하고 싶을 때 흥분하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죠.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빠져줄 수 있는 능력 내가 나대지 내가 포지티브하게 전경에 나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존재로서 있을 수 있는 고요함을 그 아이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미니캇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돌봄의 역할이 결국은 상담자들, 치료사들이 하는 돌봄의 역할이라는 거를 유비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양육 커플, 모성과 유아, 아니면 내담자와 상담자. 음. 처음에 유아가 상황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유아가 기꺼이 아기에게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기의 욕구에 따라 주의 깊게 외부 세계를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점차 공유된 외부 세계를 아기에게 소개하기. 공유된 외부 세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한테는 보이는 어떤 영역이 있죠.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모든 걸 갖다 아이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단순하게 점진적으로 하나씩 그거를 아기한테 줘야 그 아기의 외부 세계가 공유된 외부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책에서도 나왔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그 내담자가 접촉할 수 있는 현실의 한계 내에서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 어디에 노출돼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고립되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막 이러는데 아유 너는 사회생활을 해야 돼 너는 뭐 이런 공동생활을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하고 막 현실 세계로 막 끌어나오면 그거는 침범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그 필요로 하는 영역만큼만 점진적으로 단순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래야만 그 현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죠. 퇴행해서. 한 각의 세계?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 자기만의 현실, 환상, 환청,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열증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려고 들어가는 거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생활을 해야 돼, 공동생활을 해야 돼, 교회를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끄집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침범인 거죠. 그 다음에서도 보면은 음, 우연히 발생하는 충격들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아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신체적, 정서적 상황을 충분히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점점 자라나는 아기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풍부한 경험들을 제공하기. 예. 여기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되게 우리는 강조하고 여러 번 썼잖아요. 음. 아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음. 그 다음에서도 그 자체의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믿어. 그 자체의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믿으면서 발달을 재촉하지 않고 이것도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변화의 목표치를 갖고 그것들을 재촉하지 않고 그 내담자의 발달 수준만큼 여기서도 이제 이번 챕터에서도 나오는 것도 2달 동안 내일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리고 뒹굴뒹굴만 해. 그거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촉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내적인 속도에 따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맨 마지막에 339쪽 마지막 문단에 보면 우리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는 누구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젖가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는 철사에 달린 우유병, 하나는 솜처럼 따뜻한 거 있을 경우 우유는 먹고 바로 여기 와서 기대고 있더라. 이런 것처럼 먹는 거 젖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굳이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인데 모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모유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젖가슴, 브레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관계에 대한 은유로 얘기하는 거지 꼭 모유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유를 먹이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대부분의 기능들은 모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 모성적 관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봤었죠. 얘기한 것처럼. 음.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뭔가 익숙해진다라고 할 때는 필요 이상의 긴장에서 편안해지죠. 음. 그게 이제 연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일정한 엄마의 냄새, 일정한 무슨 뭐 이런 감촉, 뭐 일정한 여러 가지 이런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가 발달이 연속성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사람이 많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경우 연속성이 깨질 때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도 340쪽에서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중간쯤에 소아과 의사들은 어머니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대신 그리고 유아에게 뭐를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대신 그냥 어머니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어머니가 자기 모성에 대한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때는 자기가 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모성에 대한 컨피던스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341쪽에 보면 1, 2, 3 나오죠. 초기 유아기. 현실과 접촉해야 된다. 우리가 realization 지난번에 세 가지 배웠잖아요. realization, integration, personalization 이런 것들을 유아는 현실과 접촉해야 된다. realization. 유아의 인격은 통합되어야 한다. integration. 유아는 자신의 신체 안에 살고 있다는 느낌에 도달해야 된다. personaliz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게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여기서도 외부 현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외부 현실과의 관계라는 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접촉은 흥분의 순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시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현실 접촉이다. 아까 제가 이제 고요함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현실 접촉.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위니컷의 개념 중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언제 홀로 있을 수 있는 거냐면 고요함이 허용되는 거. 고요함이 허용되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내가 어디에 적응해야 되면 고요해요? 분주하죠. 되게 어떤 방어가 발동을 하잖아요. 리액션이 막 발동이 돼야 되잖아요. 심리적인 메커니즘,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야 되니까 고요할 수가 없죠. 내가 뭔가를 텐션이 있잖아요. 저 어딘가에 적용해야 되는 텐션이 있는데 고요하다라는 거는 환경이 나한테 적응해주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할 수 있는 능력,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돌봄을 받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야말로 성인으로 얘기할 때도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자기 정체성이 자기에 대한 자기감이 있을 때는 고요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안에 뭔가가 수치심, 열등감, 뭔가 공허함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익사를 떤다든가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농담을 한다든가 막 필요 이상의 가십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알맹이 없는 이 과장된 행동을 할 때 보면은 그것들은 보면은 안에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든가 안에 것들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위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센스 오브 셀프가 통합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에 고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정의 중요한 타인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다 자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별로 뭔가가 곤두서서 누군가한테 포커싱이 안 되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조금 아프다든가 뭔가 불편하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곤두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 거죠. 342쪽의 밑에서 여덟 번째. 나는 절대적인 독립과 절대적인 의존이 동일한 하나라고 서술될 수 있는 최초의 상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존의 느낌이 없다. 왜냐하면 절대 의존에는 내가 의존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로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알지만 우리 발달 단계로 볼 때 절대적인 의존이라는 거 알지만 유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존하는 걸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환각을 일으킬 뿐인데 거기에 있어서 클릭이 돼서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의존해주는 대상에 의해서 내가 충족됐는데 나는 의존한다는 개념이 없잖아. 대상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가 필요하다는 개념도 없고 누가 채워줬다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의존의 개념 자체가 없는 이때가 바로 절대적 의존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것이 다 충족돼 있을 때는
의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뭔가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목회 상담이니까 약간 이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뭔가 환난 근심이 생겼을 때는 의존 대상에 부르짖어요. 의존이라는 개념이 떠 그때는. 그죠? 그런데 그런 환난 근심이나 이런 게 없이 평온할 때는 부르짖을 것도 없고 의존해야 된다라는 의식도 없이 절대적인 의존 속에서 고요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존에 대한 개념이 뜰 때하고 이 절대적인 의존 때는 의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네. 여기서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343쪽에서도 일곱 번째 줄을 보면 어머니는 유아의 충동에 맞춰줌으로써 그곳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유아 자신이 창조한 것이라는 일루전을 허용한다. 이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죠.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PMP. 1차적 모성 몰두로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는 신체적인 본능 만족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체 정서적인 발달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신체적인 본능 만족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합되는 경험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발달은 신체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관계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창조한 경험이 수천 번, 수만 번이 반복되면 유아는 성공적으로 환상의 능력, capacity of illusion, capacity for illusion 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위니카시 얘기할 때 일루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모든 거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런 내가 창조한 것이 그것이 현실인 걸로 느껴지는 이런 전능성을 갖는 일루전의 개념을 위니컷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술가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이 내가 창조한 것과 현실에 만나는 어떤 예술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이 현실과 환상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창조적인 군상들이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루전의 경험, 환상의 능력의 경험이 그 다음에는 디스일루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루전과 디스일루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일루전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 내가 젖을 떠올리고 환각 상태에서 젖이 거기 딱 나타난 거야. 내가 마치 뭔가가 환각 상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기에 있어주는 누군가 있어서 내가 그걸 창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루전인데 디스일루전. 그런 일루전이 깨지는 순간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젖대기, 이유기. 를 얘기하는 거죠. 네, 344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밑에서 14줄. 뉴캐슬의 스펜스 교수는 거기 누가 좀 읽어볼까요? 네, 뉴캐슬의 스펜스 교수는 그가 감독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모든 건강한 아이는 어머니 곁에 요람 속에 있는 아이라고 주장한다. 네, 어머니 어머니는 곁에 요람 속. 어머니 곁에 요람 속. 네. 필요로 하는 숙련된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PMP예요. 음, 그리고 최상의 의료와 양육 실제에 의해 주된 성적 자신감을 즐긴다. 혹시 그녀는 유아가 필요로 하는 수유 기술에 대한 최고의 감정사이다. 수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다. 양육 커플은 대체로 조만간 편안한 수유 리듬을 발견한다. 네. 이 엄마가 PMP를 발휘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엄마 바로 옆에 있는 요람 속에 아이가 있고
볼에서 둘이서 서로 맞춰가면서 수요 리듬을 갖고 가는 가장 최고의 감정사라는 양육 커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아는 대조적으로 아기들이 심지어 건강할 때조차도 어머니와 다른 방에 있어야 하는 최악의 산후조리원도 쉽게 발견된다. 이게 그런 우리나라에서 곳에서 요새 비싼 돈 주고 산후조리원 동창회 만들고 막 이러는 어느 산후조리원 출신들끼리 계속 쭉 동창회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 로얄 패밀리들 이게 유니카시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아이 딴방에 재우고 뭐 이런 거. 다음에 그런 곳에서 우리는 아기들이 수유 시간에 맞춰 담요에 쌓인 채 손수레에 실려오다가 때마침 아기가 지르는 소리에 좌절하고 당황한 간호사에 의해 아기의 입이 놀란 어머니의 젖가슴에 밀어 넣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45쪽에서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거절하는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음식에 대한 흥미상실, 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내력을 주의 깊게 조사하는 소아과 의사는 그 문단에 6번째 줄 보면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음식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아기가 음식을 상실하는, 음식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거의 보편적인 경우는 새 아기가 올 때쯤이다. The near arrival of new baby. 보통 우리 집에 새 아이가 오는 경우 아이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음식을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아기가 오는 것이 임박해졌을 때 아이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동생이 생겼을 때. 345쪽 제일 밑에 두 줄이 그거죠. 모유 수유가 힘들 때 젖병으로 쉽게 잘 먹일 수도 있는데도 아기에게 수유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 349쪽 7번째 줄. 유모가 이제 우울했던 친어머니에 비해 여러 면에서 더 좋은 어머니였다. 근데 유모가 젖을 먹이는 중간에 일어나 젖병을 준비하거나 가져왔는데 막상 수유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아기는 이미 젖병이나 젖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가 되곤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클릭이 안 되는 이런 거죠. 네, 350쪽에 나오는 사례가 이렇게 그냥 계속 적응해 주는 거. 현관에서 기다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적응해 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맨 밑에 줄 351쪽 제일 밑에 줄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환경이 이전의 환경을 대신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아까 하나의 새로운 환경 말하자면 이제 위니카시 내담자한테 적응해 주는 환경이 이전에 그 적응을 못 받았던 환경을 대신해 준다. 이런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응해 주는 과정을 거쳐서 언어적 해석에 의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언어적 해석은 필수적이다. 근데 언어적 해석은 필수적인데 가능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건 침범이라는 거예요. 적응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음. 말로 해, 말로 해, 말로가 아니라 적응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가능했을 때 언어적인 것이 이제 필수가 되는 거죠. 352쪽에 이제 중간쯤 면담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에서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말을 시키려고 끌어내려고 뭐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도와주려고 애쓰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그냥 놔뒀어. 놔두고 어 만날 걸 기대해 하고 헤어졌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죠. 토요일 날 전화가 왔고
그래서 그냥 만사제 끼고 그냥 다 맞춰주고. 네, 그 353쪽의 얘기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얘기예요. 두 번째 문단, 정해진 면담 기법. 우리가 배운 거.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저렇게 하세요. 이런 정해진 면담 기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맞춰준 거. 이것들이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그 밑에서도 한 정신분열증 사춘기 소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걔가 그 내담자가 전화했을 때만 접촉을 하고 거기에 나만 계속 맞춰줬고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오게 됐고 뭐 이런 점진적인 것들을 내담자 수준에 맞춰줬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상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니캇이 만나고 있는 극도로 태형된 내담자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증적인 내담자 정도, 우리 보편적인 신경증적인 내담자 정도를 만날 때는 우리가 어, 음, 정해진 면담 기법, 배운 대로 잘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퇴행돼서 적응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니카처럼 적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354쪽에 나오는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엄마가 훌륭했어. 근데 하나만 빼고 뭘 빼고? 엄마가 영양사였어. 그래서 자식들에게 아주 영양을 최대한으로 주고 이런 내담자들 얘기하시면 제가 영양사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유기농으로 먹이고 좋은 것만 먹이고 최대한으로 신경 썼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침범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조차도 침범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355쪽에 나오는 게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그, 우리 아이는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의자에 앉혀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트러블을 일으키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뭐, 저절로 컸어요. 이런 이제 사례가 나오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자비해요. 그냥 울고불고 생떼를 쓰고 자기 요구하는 거 요구대로 하고 가만히 안 있고 자기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막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그게 이제 건강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수능. 수능이라는 건 뭐예요? 자발성이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자발적으로 욕구라든가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 참 저절로 컸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파란 신호등이에요. 건강한 신호등. 근데 실제로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수능이라는 거짓자기 안에 갇혀서 참자기의 자발성이 고사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내담자 중에 그냥 오로지 수능밖에 없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디 필드 트립을 가잖아요. 버스 같은 거 타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를 나눠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데 얘는 타서 내릴 때까지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그냥 수능적인 거야. 그, 그게 모범생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게 파랑 신호등이 아니고 그게 빨강 신호등인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꿈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죠. 어, 내가 어떤 꿈을 하나 꿨는데 언덕길을 자동차 타고 올라가는데 358쪽 위에서 무슨 커다란 차가 딱 내려오는데 부딪힐 것 같았는데 나는 깨났다. 근데 이 꿈을 보면서 아, 내가 엄마랑 가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던 기억이 이 꿈을 통해서 생각났다. 그러다가 또다시 말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부딪힌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애가 엄마랑 걸어가다가 걔가 기둥에 부딪히는 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다 우리 이제 꿈이라는 게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저런 기억이 왔다 이런 기억이 왔다 막 연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쾅 부딪힐 것 같은 건데 깨났어. 굉장히 강렬한 무슨 접촉에 대한 꿈이야. 그랬는데 아 내가 이제 엄마랑 걸어가다가 어디에 부딪힌 그런 거였나? 그랬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엄마랑 걸어가다가 부딪힌 거 그거가 인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엄마랑 그 아이의 관계에 대한 시기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엄마하고는 접촉이 없는데 얘는 엄마랑 걸어가다가 어디에 부딪혔어. 그러니까 뭘로 연상이 뛰냐면 걔하고 엄마하고 관계에 대한 시기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뭘로 뛰냐면 엄마하고 아들에 대한 어떤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웨디파란 이슈가 아닌가. 아빠의 엄마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웨디파란 이슈가 아닌가. 이러면서 꿈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단계를 들어가면서 엄마에 대한 시기, 그것이 결국은 아빠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거, 거세에 대한 거,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접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라는 거는 꿈도 마찬가지고 어, 상담에 우리가 같이 해석하고 공유하는 어떤 자료들은 어디까지가 공유가 돼야 되냐면 내담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유가 돼야 돼요. 내담자가 준비가 된 데까지만. 그런데 아 내가 엄마랑 그 아이랑 같이 가면서 그런 엄마와 아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시기가 일어났어요. 엄마랑 좀 서먹서먹한데 나 안에는 엄마랑 좀 같이 그러고 다니고 싶은 갈망이 있었나 봐요. 까지만 해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담이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얘기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관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왔더라면 거기서 웨디파란 얘기도 다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라는 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내담자가 준비된 타이밍. 아까도 점진적으로 현실 접촉을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현실 접촉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씩 한다는 건 아, 엄마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네. 하나. 에서 그리고 내담자가 갖고 온 그만큼 그리고 나중에 또 준비가 되고 다루어진 다음에 아, 아빠에 대한 어떤 죄책감? 아빠 대신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시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One at a time. 그리고 내담자가 갖고 온 만큼만. 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도 그런 꿈의 해석을 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출생 외상이다. 엄마랑 한 몸이었는데 엄마랑 떨어지고 엄마랑 이별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위니악한 얘기가 363쪽. 왜냐하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대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음, 그런데 무슨 이별에 대한 개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출생 경험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363쪽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전적으로 자기애적 피조물이다. 자기애적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자기애적인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제 364쪽에 보면은 프로이드는 출생 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랐다. 근데 나는 아니다.
I'm not one of them 이라는 게 이제 빠져 있어요. 여기 번역에서. 나는 아니다. 이게 몇째 줄이냐면 8번째 줄. 프로이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말년에 출생 외상의 중요성에 대해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 전적으로 자기애적인 피조물이다. 아직은 대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여기서도, 집단 심리학에서 364쪽 중간에 집단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출생과 함께 전적으로 자기 충족적인 자기의 단계로부터 변화된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단계로 그리고 대상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아까도 대상도 없이 아주 전적으로 자기 충족적인 자기의 단계.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상태를 오랫동안 견딜 수 없다는 것과 따라서 잠을 자는 동안 주기적으로 자극과 대상이 없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동안 주기적으로 자극과 대상이 없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하고 그 잠이 꼭 자궁 내부의 존재 경험과 단순하게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출생의 기억은 몸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생의 기억은 몸은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뭐 이제 13장에서도 한번 나온 사례고 14장에서도 다시 나온 사례인데 꿀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아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가 내 코트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밑으로 하면서 다리 사이로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마치 출생의 제 경험처럼 이제 아이들의 출생의 경험이 손발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머리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머리로 나오는 건데 이 아이가 내 코트 사이로 들어가서 머리로 다리 사이로 나오는 거를 어떤 이제 재탄생의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 아이한테 다 적응해 주면서 이 아이가 어떤 건강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출생의 어떤 그 초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 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68쪽에 보면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당시 5세였던 소년의 사례인 거죠. 368쪽에 있는 사례가. 음. 이 아이가 이제 그 환각의 대상. 여기 이제 번역이 환상으로 번역하는 게 일루전도 환상, 환각도 환상, 판타지도 환상 막 이렇게 번역해 나가고 되게 헷갈리는데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벽면에 환각적 대상들. 이제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그 환각이잖아요. 그죠? 그 환각적 대상들은 이제 곤충. 그런데 그게 그거 네가 그거 네 입을 나타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곤충 환각으로부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직접적인 해석을 해줬잖아요. 너 저게 그거 네 입이야?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곤충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거기서 편안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이제 직접적인 직면이 됐을 때 도리어 해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상담자가 두려워하면서 자꾸 우회하다 보면 도리어 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직접적인 얘기를 못해서 머뭇머뭇하면서 우회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면해서 너 그게 그거 네 입처럼 보여? 그게 내가 곤충이었나 봐요.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다루는 거에서 얘가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내담자랑 관계할 때 물론 직접적으로 하라 그래서 침범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우회적으로 머뭇거림으로써 불안을 조성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출생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 간호사 얘기를 할 때도 7살 먹은 자폐 아이 소녀를 이제 돌보고 있다가 어떤 식의 블랙아웃이 왔냐면 그 자폐 아동을 내가 돌보면서 걔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걔의 모든 행태와 동일시한 거예요. 모든 행태와 동일시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런 상태의 퇴행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블랙아웃이 됐는데 결국 이제 위니카 씨랑 같이 얘기하면서 아, 그 아이와 동일시하면서 그 아이의 수준으로 자기도 퇴행을 하고 거기서 다시 나오면서 더욱 아프기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내담자가 뭐라 그러냐면 371쪽에 밑에서 8번째 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를 너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걔랑 모든 뭐 손 행태, 뭐 제스처 이런 것까지 다 걔랑 동일시하면서 결국은 걔 수준으로 퇴행하면서 자기도 우리가 퇴행을 함으로써 그 거기서 내가 다루어지면서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도 그 자리까지 갔다가 위니카스의 도움으로 자기를 이해하게 다시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불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내담자와 같이 퇴행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살아남아지는 게 발달의 재개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서 너무 주관적으로 들어가면 같이 아파버리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퇴행의 자리를 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만 거기에서 참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참여 관찰자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간호사는 참여하는 대로 쑥 들어가 버렸어. 동일시돼 갖고. 그래서 위니캇의 도움으로 관찰자로 다시 나옴으로써 이제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거기에 퇴행의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지만 관찰자로서 다시 나올 수 있어야 상담자의 역할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비눗방울 얘기도 나오죠. 비눗방울 얘기도 외부의 압력에서 비눗방울이 외부 압력이 너무 커지면 비눗방울이 자기가 될 수 없죠. 터지거나. 근데 외부 압력이 나를 맞춰줄 때는 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어디에 누가 적응해 주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네, 391쪽 제일 밑에 391쪽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루느라 혼동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한 번에 하나씩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정신분석 작업에서 392쪽 세 번째 줄 정신분석 작업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순간에 환자가 해석이나 재경험을 위해 가져오는 그 하나 내담자가 가져오는 그 하나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분석가는 그의 해석과 행동을 환자가 제공하는 세부 사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다. 상담자가 자기의 욕구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 다루려는 시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예요.
환자를 쫓아가는 거. 네, 이렇게 해서 13장, 14장 다 공부를 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